네, 현대문학 입문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꾸 강의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 재밌지? 재미없으면 듣다 나가면 돼요. 자, 출석 빠르게 부르고 갑시다. 김은수, 남기찬, 이태경, 임시현, 구윤정, 권민선, 권영현, 영현씨. 제레미 벤담은 구식 발음이야. 구식 발음. 벤썸이라고 해. 벤썸. TH. 제레미 벤썸. 권태욱, 김미현, 김소연, 김예림, 김진우, 문주은, 박미나, 박성현. 오늘은 잠시 후에 만날 수 있겠지? 박영채, 박채연, 성재현, 손예린, 손영석, 신희연, 유도영, 유아린, 윤나현, 이건, 이민성, 이서연, 이승호, 이찬욱, 임연주. 자꾸 불러야 입에 익숙해져요. 장현민. 왜 또 부르나 싶겠지? 나는 불러야 돼. 전자출결 시스템 나는 신뢰하지 못해요. 눈빛을 보고 입으로 말을 해야 기억에 새겨집니다. 조한울. 조한울 남학생인 줄 알았더니 여학생이네. 조현진, 지민석, 지예림, 진가은, 한지원, 박예원, 유주연, 이한얼, 전수환, 정한, 안다은. 우리 예원 씨부터 정한까지 글로벌 한국어 전공인데, 이 글로벌 한국어 하는데 무슨 문학이 필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어림없습니다. 언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문학이라는 이 대지를 여행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공부를 할 텐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학작품을 읽히는 것이지. 나중에 아마 잘 알게 될 겁니다. 열심히 오세요. 자, 출석 빨리 불렀습니다. 네. 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현실과 문학. 식민지 자본주의. 쉬운 말이 아닙니다. 식민지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식민지 하에서 자본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 요 한 단어, 요 개념만 가지고도 2시간 얘기해도 모자라요. 아주 짧게 얘기하자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내발적인, 안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에 의해서 진전됐다는 것이 식민지 자본주의론입니다. 근데 이게 식민지 자본주의론이 옳다 그르다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데, 이건 많은 논쟁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인데, 그러면은 식민지 자본주의가 아니고 내발적 자본주의였다면은,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자본주의였다면은 자본주의 성격이 전혀 달라졌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의 자본가들은 착하고 일본의 자본가들은 악랄하고 그런가? 이 자본주의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야 돼요. 물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차별의 문제, 여러 가지 유보 사항들이 있긴 있지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입니다.
여기에 자본주의인데 그 강도, 착취의 강도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우리는 한국 근대는 이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자본주의가 진행됐다는 것. 이 점 때문에 다른 이 서양의 자본주의나 일본의 자본주의와도 조금 다른 양상을 띱니다. 대단히 왜곡되고 이 뭐랄까요, 수탈의 강도도 아주 높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건 두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민지 자본주의 하에서 조선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본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현진건이라는 걸출한 이 사실주의 작가를 하나의 사례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작품은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에서 김소월의 시 한 편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잘 따라오세요. 네, 이 사진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 조선의 얼굴입니다. 조선의 얼굴. 이번 현진건 저 이렇게 됐어요. 현진건이 아니고 현빙허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진건의 호가 빙허인데 빙허. 이 빙허라는 말 좀 낯설죠? 빙허. 왜 이래? 빙허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 빙자가 뭐 우리가 빙의 되다 할 때 있죠. 어디에 들리다 할 때, 또 뭐뭐에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허자는 허구할 때 허자예요. 그러니까 이 픽션에 기대어 사는 사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허구에 기대어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 자신 소설가라는 걸 호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현빙허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의 얼굴. 1926년에 간행된 단편봉원집인데 대단히 중요한 저서입니다. 소설집입니다. 26년 조선의 얼굴. 그리고 여기에 실린 작품들이 대부분 식민지 조선의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얼굴. 이 얼굴도 재밌는 말인데, 그냥 우리 얼굴이지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얼굴이란 좋은 책들이 많아요. 얼굴과 관련된 책들이. 이 얼굴이란 기호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그 의미들을 읽어낼 수가 있지. 우리 화가들이 초상화도 많이 그리지만 특히 자화상을 많이 그리죠. 자신의 모습을.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윤두수의 그 자화상 있죠? 부터 시작해서 빈센트 반 고흐가 왜 이렇게 이 자신의 모습을 많이 그렸는지, 그리고 렘브란트는 왜 그렸는지, 아마 이게 이 얼굴이 그 내면 풍경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아주 그 의미 있는 기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제목이 대단히 문제적입니다. 나는 무슨 주의 이런 말 붙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현진건을 두고서 대개의 경우 사실주의자 이렇게 많이 사실주의 소설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리얼리스트란 얘기죠. 조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는 작가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무슨 이념 들어가면은 리얼리즘이라고 하잖아. 이 리얼리즘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 논의 자체가, 개념 정의 자체가 다 달라져요. 근데 일단은 아주 거칠게 소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소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했다. 이 점만 일단 봅시다. 이걸 둘러싸고도 이 자연주의적이냐, 사실주의적이냐 논쟁이 많습니다. 전망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카프문 나갈 때 잠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빙하 현진건은 자신의 그 단편 소설들을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그 얼굴을 그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진건이 그린 소설로 그린 이 조선의 얼굴을 통해서 조선의 그 이면들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그 얼굴이라는 기호 이면에 있는 그 풍경과 그 안에 그 깊숙한 모순들, 갈등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이 텍스트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가 길어 올려야 할 것들이겠지. 얼굴 이해 갔죠? 그게 단편소설 빈처 많이 들어봤죠? 빈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난한 아내에게 옷 한 번 못 해주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인의 그 비애를 그린 겁니다. 실업 상태에 있는 지식인, 룸펜 프롤레타리아라는 말 씁니다. 이런 말 나오면 좀 어려울 텐데 어려워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확인하면 돼요. 룸펜 지식인인데 가난해. 러시아 문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급입니다. 룸펜 프롤레타리아. 인텔리겐치아라는 말도 쓰는데 그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일단 이것만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지식인인데 어떤 일정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채 떠돌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빈처와 술관하는 사회가 대표적이에요. 이게 지식인들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있고 일련의 작품들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하층민들, 도시 하층민들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운수 좋은 날. 꼼꼼히 읽어봤나 다? 그리고 이 고향 잃은 손들을 그린 고향이라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장편소설도 유명하죠. 이 무영탑, 이건 30년대 아주 뛰어난 장편소설로 손꼽힙니다. 현익은이 고향이 대구인데 그쪽 그 경주에 어디죠? 경주에 유명한 절 이름이 뭐더라? 토암산에 있는 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다. 우리 작년에 유학생들과 함께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그 석굴암 있고 한데 뭐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깜빡깜빡할 때가 거기에 있는 탑이 어떻게 조형되는지를 조설적으로 그린 아주 훌륭한 소설입니다. 석가탑 타보탑 알죠? 큰일 났어. 빨리 대답해줘. 이 절 이름이 뭐야? 경주에 있는 그 유명한 절 이름이 석가탑 타보탑에 있는 절이 뭐야? 응? 확인해 보세요. 됐죠? 오늘 뒤에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거 사진 한 장이 서있어요. 사진 한 장인데 잘 보세요. 여기 그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은 이게 엽서인데 식민지 시대 때 이 총독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조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홍보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구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엽서들을 이 문명화하고 근대화하는 조선의 모습을 담은 그 엽서들을 대대적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양척식 그 주식회사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 엽서예요, 엽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조선명소 이랬죠. 이 조선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명소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경성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경성은 경성이고 동양척식이랬지. 주식회사는 뭔 줄 알죠? 동양은 동양이고 오리엔탈이에요. 척식이 뭐냐? 척식을 한자로 쓰면은 이래요. 척식 한번 써볼까? 칠판에다가 여기 척식 이렇게 쓰는데 이 척자가 개척하다 할 때 척자예요. 개척하다. 알았지? 이 개척하다 할 때 척자고 식자가 식민지할 때 식자, 심을 식자야. 그러니까 개척해서 심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주의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지. 미개하고 야만의 땅, 황무지의 땅을 개척해서 우리 사람들을 심는 거지. 식민이야, 식민. 식민지예요. 그 식민지를 당하는 땅이 피식민지지. 식민지 땅이지. 식민되는 것이죠. 됐지? 척식이란 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죠. 주식회사. 회사예요, 회사.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Oriental Colony, 그죠? Colony Joint Stock Company를 했습니다. 오리엔탈 콜로니 식민지지. 조인트 스톡은 이제 주식회사 컴퍼니. 조인트 스톡이 주식이죠. 조인트 스톡 함께 주식을 모아서 만든 회사다 이 말이지. 이건 1908년에 미리 시작한 거지. 1908년에 일본이 조선을 조직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명목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수탈하기 위해서 이 합자회사를, 자본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투자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함께 세웠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이 주력이고 조선인들이 그 뒷받침을 했던 거지.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내부의 이 끈이 없이는 식민지 운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1905년 이전부터 이미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일본은 동양 곳곳에 끈앞풀들을 심어놨었어요. 돈줄로 다 엮어놨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식민화가 불가능해요. 내부의 협력자가 없이는, 그러니까 내부의 콜라보가 없이는 식민지 경영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내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어요. 이건 두고두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일 텐데, 우리 친일파 비판 참 쉽게 하지. 그죠? 나중에 이제 채만식하고 그럴 땐 계속 강조할 텐데, 여러분에게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일본의 아주 괜찮은 자본가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요. 내가 당신에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줄 테니까 나에게 이런 일에 협력해 주지 않겠소. 또 내가 당신을 모든 학비와 체류비를 제공하고 이 제국의 수도 동경에서 공부하게 해줄 테니 함께 일합시다. 여러분들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쉽지 않죠. 대단한 윤리적 판단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제국주의 자본의 올가미에서 못 태어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작동 원리를 보면은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국주의 지배자들은 조선의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아주 온갖 방법을 다 구사하거든. 이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안준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중근의 아들이야. 안준생.
예, 독립운동 한 사람들,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물질적으로 가족관계가 아주 화기애애하고 그랬을까요? 응? 고통스러웠겠지. 독립운동가들이 자기 새끼 챙기고 자기 아내 챙기고 그럴 겨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은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 대단히 훌륭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진 않겠죠. 그런데 당장 어땠을까? 이 가산 다 팔아서 독립운동 한답시고 집안 때려치고 만주로 저 시베리아로 싸돌아다니는 아버지가 영웅처럼 보였을까? 아니면은 나를 버린 사람으로 보였을까? 우리의 판단이 대단히 뭐랄까 안이한 경우가 많아요. 문학이 주목해야 할 건 그런 지점들이야.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문학자들은 그 풍경들을 봐야 돼요. 그 디테일들을 주목해야 돼. 저 사람의 삶의 풍경들은 어땠을까? 저 사람들 살림살이는 어땠을까? 그게 문학적 상상력이야. 안중근 위대하다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안중근의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 지점에. 예,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단어만 더 배울까요? 호자가 호랑이 호자야. 무슨 호자? 호랑이 호자, 범호자, 호부. 부는 아버지 부자야. 남편 아니고 아버지. 호부. 견은 개견자야. 개새끼 견자야. 개새끼 아닌가? 그 다음에 자는 애새끼 자자야. 아들 자자야.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야. 호랑이 같은 사람인데 정말 제국주의와 싸우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른바 열산이, 의산이, 장군이냐고 부르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 집안의 애새끼들은 되게 개새끼들인 경우가 많아. 아버지를 팔아먹고 애비를 팔아먹고 이 개처럼 아버지가 싸웠던 대상에게 굴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우리 이회영 집안도 조카가 그랬고 안중근 집안에서도 안준생이라는 아들이 그랬습니다. 이 안준생의 경우에는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아주 집요한 설득과 이런 게 있었겠지. 이 감시와 이 회유와 온갖 게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안준생이가 쓴 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처절하게 굴복하죠. 물론 이 제국주의자들은 총독부를 동원해서 총독부에 여러 이 끈앞풀들을 동원해서 설득했겠지. 물질적으로 다 제공해 줬겠죠. 그래서 이 안준생이 이토 히로부미 아들과 함께 이치론가 그래요. 이치론가 아들과 함께 동국대학교 쪽에 있는 방문사라는 이등방문이라고 그러지. 이등방문 들어봤지?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잖아. 일본 근대를 만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을 모시는 신사가 있었어요. 방문사라고. 방문사. 이 방문사라는 일본식 그 신사에 가서 향을 피우고 회개를 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지? 그런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틀린 제목이 아니야. 우리는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쏘다라고 알고 있지. 근데 그 소설은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죽은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을 물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특히 안준생을 저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지. 여러분이 안준생이었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 이게 문학 공부한 사람들이 늘 고민을 해야 돼요. 남들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위대하다 이런 뭐랄까 남들 하는 대로 양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 안 된다고. 여기 바꿔도 셌다. 바꿔 센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중요해요. 이런 얘기가. 여기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만드는데도 일본인들만으로 안 돼. 다 끈앞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도와준 애들은 당연히 콧구멍을 던져주겠지. 그래야 말 잘 들 테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인가? 나라면 어땠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비판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설득력이 있어요. 나는 아주 고결하고 대단히 윤리적이고 다 옳은 짓만 하고 정의롭고 이런 전제 위에서 다 이 친이니 뭐니 나쁜 놈들 이거 아무런 비판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땠을까를 물어야 돼요. 묻고 거기에 빙의를 해봐야 돼. 아무튼 이게 아주 대단한 건물이지 이 서구식 건축 양식입니다. 되게 르네상스식 양식. 이건 비잔틴 양식이 결합된 것 같기도 하죠. 예. 벽수궁 석조전 같은 그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경성역도 그렇고요, 서울역 건물도 그렇고. 지금은 종로 쪽에 나가면은 거기 종로 쪽 맞지? 외환은행 본점이 있어요. 외환은행 본점 자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동양척식 주식회사 본점인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본딴 거지. 본점인데 이게 조선 한반도 수탈의 이 근거지였어요. 그리고 곳곳에 부산, 목포 뭐 이런데 이 함흥 이런데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본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줄여서 동척이라고 했어요.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설이 아주 많이 나와 곳곳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양 읽으면서 잘 보세요. 어떤지 설명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확 읽힐 거야 이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소사 사업을 벌려요. 10년에 걸쳐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조선에서 식민지적 토지제도, 이거 근대적 토지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짧게 얘기하자면은 조선시대만 해도 근대적 소유 개념, 토지에 대한 근대적 소유 개념이 희박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게 우리 땅이다,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런 개념이 좀 희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시대만 해도 모든 땅은 누구의 땅이야? 왕의 땅이지, 왕. 왕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양반들한테 주고, 공을 세운 사람한테 주고, 그랬던 거지. 또, 역 있으면 역둔투라고 해서 역이 운영할 수 있는 땅 주고, 또 궁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자금이나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또 땅을 주기도 하고 이랬던 거지. 그러니까 개인이 독자적으로 돈을 주고 사고 이런 개념이 희박했어요. 근데 이게 이걸 그러니까 저기까지 누구 땅이고 이런 개념이 대단히 희박했단 말이지. 그 전에 물론 지준이 있었죠. 이 양반들이 땅을 받아서 소작을 두는 지주들이 있었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소유 개념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지가 많았고요. 나중에 낙동강이라는 소설을 할 텐데 조명이 낙동강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갈대밭 같은 경우는 갈대밭 공유지거든. 근데 이게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주인 없는 땅들을 다 자기 땅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야.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로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불하하는 거야. 불하? 뭐 한다고? 불하.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불하를 읽겠습니다. 두 번째 거. 이렇게 쭉 이제 나눠주고, 그러니까 누구야? 내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 지민석이한테 너는
저기 구리에 만평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거기서 1년에 나에게 얼마씩 내. 나머지는 네가 지주들 어찌어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최종 지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리 지민석이는 중간 뭐야 이 지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연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아래 소장농들이 있는 셈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우두머리예요. 그 밑에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이 대지주가 되는 거지. 그리고 조선인들은 대부분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소장료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조선을 떠나는 거야.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이 얘기하려고. 조선을 떠나요. 요 얘기를 잘 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근대적 토지 이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대부분이 누구 땅인지 모르는 이런 토지가 많았단 말이지. 그걸 다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로 옮겨오는 거지. 장부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걸 다시 불화해 준단 말이야. 일본인들이나 조선인들에게. 주로 일본인들에게. 그래서 이 태백산맥 보면 알잖아. 이 벌교 이런 데 보면 나카무라 뭐 이 저수지가 있고 이러잖아요. 뚝을 만들고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 군산 쪽 가도 일본인 지주가 어마어마한 호남평야 이쪽을 운영하잖아. 물론 그 김성수 같은 갑부들도 있었지, 이 대지주들도 있었죠. 그러면 일본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지,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러다 보니까 소장료가 올라가니까 이 조직적인 토지 대대적인 수탈 속에서 이제 이산이 시작돼. 이산. 뭐가 시작된다고? 이산. 요거야, 요거. 제발 기억해주세요. 이산. 5개. 별이 5개. 이산. 근대화 과정은 이산의 과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끝없이 흩어지는 과정들이에요. 우리 문학사에서, 우리 문학사가 아니고 한국 근대사에서 보자면은 크게, 이건 내 얘기인데, 내가 생각하는 건데, 크게 3번의 이산이 있습니다. 몇 번의 이산? 3번의 이산이 있어요. 첫 번째, 식민지 시대. 식민시대는 주로 이 토지조사 사업 이후 땅을 잃은 사람들이 또는 그 착취를 못 견뎌서 대대적으로 남부여대하고,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만주로 이 일본으로 곳곳으로 떠납니다. 고향이 텅 비죠. 이게 동척의 설립과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조직적 토지 수탈이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당연히 문학에서도 이게 중요한 소재가 되지. 이산의 문제가. 고향을 잃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는 이 모티프가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해요. 곳곳에서. 시에서도 그렇고 소설에서도 그렇고. 이 점 주목해야 돼. 두 번째 이산은 분단과 전쟁이야.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지. 해방 이후에 해방됐단 말이지. 한반도가. 그런데 이념의 갈등에 의해서 분단된 다음에 남부로 갈리고 그 전쟁으로 해서 대대적인 이산이 시작되죠. 당연히 이게 문학의 어마어마한 그 소재가 되고 모티프가 된다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 한국 문학의 특징이야. 세 번째는 산업화 과정에서의 이산이에요. 산업화, 이게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이산이지. 우리는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삶의 풍경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죠. 이 산업화로 인한 이산, 근대화의 극한적인 지점에서 이산은 이제 다 개별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쪽방에 사는 노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원룸에 사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잘 보여주지. 이게 내가 보는 이산의 풍경이에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국가의 그 전쟁 이런 거 다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이산의 시대를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다 소설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다뤄집니다. 뭐 난소공도 그렇고요, 산포 가는 길도 그렇고 다 알지. 지금 그 연장선상에 우리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봐야 돼. 그래서 식민지 시대 이산의 모습을 잘 봐야 되고 그 정점에 어디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진지로 해서 진행된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 그리고 이 일본적인 제국주의 수탈을 다른 방식으로 변형한 한국 자본주의의 등장,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돼. 생각을. 소설을 그냥 읽고 둘이 뭐 사랑하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야.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의미들을 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귀족들이야, 귀족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문학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것도 뭐 정신승리법인가? 여기서부터 디아스포라 문학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디아스포라 문학.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용학이라는 시인의 낡은 집, 이런 시들을 볼 거예요. 이용학의 낡은 집이나 백석의 뭐 여승이나 또는 뭐 있지? 뭐 파론이나 등등 많아요. 아주 뭐 물론 소설들도 많고요. 이 디아스포라 문학, 식민지 시대 그 이산의 문학을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쟁과 분단, 이산 문학에 또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는 이 이산을 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써요. 디아스포라, 이건 디아스포라, 이 씨를 흩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흩뿌린다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나서 곳곳 뿔뿔이 흩어지지, 거기에서 온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산 문학 또는 디아스포라 문학,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문학, 이런 뜻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의 문학,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또 재미 작가들 문학, 미국에 있는 민족적으로 조선인 사람들 있죠. 또 어린 시절에 입양간 그 네덜란드나 뭐 이런 스웨덴이나 이런 데로 입양간 사람들 있죠. 입양간 사람들이 이제 커서 문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문학들, 다 디아스포라, 뿌리 뽑힌 사람들의 문학이에요. 또 뿌리 뽑힌 사람들이 등장하는 문학이 되겠지. 이해 갔나? 내가 보기에 고향은 그런 점에서 현진근의 고향은 이런 이산 문학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 좌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왜 동양척식 회사를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지 팍 오나? 느낌이? 응? 기호들 잘 봐야 돼. 재밌지? 재밌어요. 자꾸 재밌다고 체면을 거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는 짤막한 이 고향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글을 쓸지, 누가 글 쓰게 될지 몰라. 이제 준비를 잘 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왜 안 넘어가? 넘어가기 싫은 모양이에요. 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텍스트인데 그 일부만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표본시대 청개구리도 지나왔는데 뭐 이 정도야, 뭐, 그치? 이 정도야.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고향이 뭔지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고향 담론, 고향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한 향수의 대상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파시즘으로 흐르기도 해요. 고향 담론이라는 게 대단히 복잡다단한 결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아주 소박하게 자신의 오래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정도로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의 장을 고향이라고 하고, 그 고향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르렀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이게 첫 문장이죠. 첫 문장입니다. 대구, 현진건이 고향입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기차 아니지? 기차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기차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 역할이지. 연결해 주는 거지. 기차 미디어라고 얘기했었지. 기억 안 나면은 지나온 강의들 다 보세요. 예. 마셜 맥클로한 미디어 얘기하면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와, 이 나가 이제 화자이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주인공이기도 하지. 나와 마주 앉은 그가 나오죠.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아, 여기 그가 누구야? 그가 실질적인 주인공이지.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아, 이게 나가 관찰자예요. 그를 관찰하는 거지. 두루마기 격으로, 자, 두루마기, 기모노를 둘렀고, 오,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버리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이런 기호들 읽어내야 돼. 기호들. 이 복식이라는 말 아니지, 복식. 네. 복식. 옷을 입은 모양새지, 입을 옷, 단식 복식 같은 게 복식이 아니고, 이게 복식이야. 복식. 그러니까 어떻게 옷을 꾸며 입었느냐죠. 이게 중요한 기호예요. 이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지. 아까 얼굴이 그랬듯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도 그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기호가 되는 거지. 응? 두루마기 격으로 뭘 입었어요, 여기? 응? 기모노를 입었지, 기모노. 기모노를 위에 둘렀어요. 이거 일본 옷이지. 응. 일본식 옷입니다. 오케이? 됐지, 여기? 그 다음에 그 안에 옥양목 저고리. 저고리는 뭐야? 치마 저고리. 조선식 복장이죠. 가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네. 그치? 요게 이 인물, 그의 삶의 행로를 다 보여주는 기호예요. 응? 다 보여주는. 이걸 딱 읽어내야 돼. 아, 그러니까 내 화자인 내가 그를 지금 관찰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그가 입은 옷이 딱 눈에 들어와요. 이 옷 입은 모양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쫙 드러내주는 거야. 이런 게 뭐 복선이죠. 뭐 복선이라면 몰라도 돼요. 이런 기호야. 기호를 독해하는 과정에 첫 번째 딱 놓여 있지. 현진건을 단편 소설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단편 소설 아주 잘 씁니다. 현진건은 이런 걸 딱 봐야 되는 거. 기모노, 저고리, 중국식 바지. 그럼 그가 여기 실제적인 주인공이죠. 그가 일본을 돌아다녔고 조선 사람이 조선에도 왔다 갔다. 지금 대구 고향 갔다가 서울로 가는 길이지. 일을 찾으러. 그 다음에 중국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를 전전에 다닌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이기는 하지만은 또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또 여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랬겠죠. 근데 우리 조선인들의 얼굴이 바로 이 옷으로 표상되고 있다는 거지. 중국의 모습과 조선의 모습과 일본의 모습이 뒤섞여 있어요. 이 옷으로 다 보여줍니다. 요거 읽으면 다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 이력들이 다 드러나요. 됐지? 오케이. 됐어요.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바른 이 유지는 이 기름을 바른 뭐 이런 종이 같은 거예요.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감발하였는데 뭐 우리 거지 발사기 이런 말 쓰죠. 둥둥 감는 거예요. 집신을 실었고 고부가리는 머리를 이게 일본식 용어예요. 5부로 우리 3부로 뭐 깎아주세요. 4부, 5부로 깎아주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조금 길게 깎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길이를 댈 때 뭐 3부, 5부 이렇게 이런 말 썼어요. 고부가리는 5부, 고부, 5부로 조금 길게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야. 이렇게 빡빡머리인데 좀 긴 빡빡머리예요. 고부가루 깎은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아주 이상하다 이게. 기묘한 차림을 꾸민 것이다. 일단 이건 치우자. 이건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또 나오지.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 옆에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게 기차의 풍경이야.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도 곧잘 줄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말도 그래 서툴지 않았다. 그러면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뭐 입구마대
오이데 데스까? 뭐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리고 뭐 중국어도 몇 마디 뭐라고 하고 그럽니다. 이 고향 잃은 사람의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이면 모양이죠. 우연히 볼 수 있는 기묘한 모양을 꾸민 것이다. 이렇게 하지. 기묘한 모양. 이게 우리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안 어렵지?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려워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넘어갑시다. 요랑의 삶, 이산의 세월. 여기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나와요. 이 점에 초점 맞추면 돼요. 이 얘기 하려고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겁니다. 요약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지. 나중에 쇼잉과 텔링 얘기를 할 텐데, 소설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 서술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하나는 말하기가 있고, 말하기. 이걸 텔링이라고 해. 텔링. 그리고 보여주기가 있어요.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웠을걸? 쇼잉이라고 해요. 됐지? 이 말하기는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서술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A는, A라는 사람은, 이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보여주기는 용감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A는 뒷골목을 돌아서면서, 돌아설 때, 이 건장한 사내들이 나타나 어떤 사람을 괴롭히자 그 앞으로 나서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 주먹을 어떻게 쓰고 쭉 과정들 보여주는 거지. 또는 그 사람은 훌륭했다 라고 얘기할 걸 훌륭한 행위들을 쭉 보여주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쭉 요약 정리해 주는 거죠. 요약 서술해 주는 거죠. 이건 말해 주는 겁니다. 앞에 기착간의 모습에서 이 옷차림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대화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보여주겠지. 일단 여기 이 정도 알아둬요. 이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은 일단 이 정도 알아두세요. 이건 주로 말하기지.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딸은 동리였다. 한 100호, 그러니까 100세대, 100가구 정도 남짓한 그곳 주인은 전부가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이 역둔토가 역을 운영하라고 나라에서 준 땅이에요.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사사집 개인 집입니다. 개인 지주의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남는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넉넉치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던 곳이지. 이런 것. 역둔토는 이 역이라는 것이 뭐 하던데 이 스테이션이 아니고 말을 갈아타거나 잠깐 이 숙박을 하거나 이런 곳이 역이었지. 잘 알지? 이 역둔토를 소작해서 먹고 살 때는 그나마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됐죠? 동양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장인이라는 놈. 이게 말음이에요, 말음. 이게 이기영의 고향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안 읽을 거지? 안 읽을 줄 알아요. 이기영이라는 아주 걸출한 농민 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이기영의 작품 중에 고향이라는 아주 대장편 소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볼륨이 대단한 이 고향에 안승학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 안승학. 이 안승학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중간소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중간에서 지주 대신에 소장농들을 거느리고 소장료 받고 그 중간에서 떼어먹고 착취하고 이런 말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 인물이에요.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이 중간 소장인이란 대부분의 경우 일본인 지주가 있고 땅 주인이 있고 조선인이 중간 소장을 하면서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 경우 고향에서는 조선인이 지주입니다만은 이해가지? 저는 자기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엔 노릇을 하며 실지인에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되게 조선인인 경우가 많아요.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료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손에는 소출이 30%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남부여대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나오지. 유리 왜 안 없어져? 유리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유리. 아까 이산 했었죠? 유리. 유랑하면서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흐르면서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써요. 이렇게. 유리. 타처로 다른 곳으로 유리하는 사람만 뭐야? 사람이 많아지며 동리는 점점 세잔을 갔다는 뜻이죠. 동리는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공동적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공동적 삶을 지탱했던 고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만들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안 어렵지? 유랑의 삶, 이산의 세월. 이게 이제 식민지 이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척박해지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죠. 유랑의 삶, 이산의 세월. 자, 사라진 고향.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고향을 다녀온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가 나에게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둘이 대화하는 방식이죠. 대화하고 또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잘 쓰여진 단편 소설입니다. 짤막한 소설입니다. 묻죠.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었디까? 난 탄식하였다. 반가운 사람이 다 먼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이 대구말로 하는 거죠.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나 퍽 변했겠죠. 몇 년을 떠돌아다닌 거야. 그가 9년 동안이나.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 않다마. 이게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농촌 또는 어촌 공동의 삶을 짓밟고 형성됩니다. 마찬가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오래된 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의 미래는 다 과거에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 공동의 삶의 의미를 찾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운동과도 관련되고 어떤 사람 댓글에 보니까 어떤 학생 댓글에 보니까 이 근대적 삶을 완전히 벗어나서 살기 어렵다. 당연히 어렵지. 계룡산 가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 지리산 청학동 가서 조선 사람처럼 살 수 없죠. 호롱불안에서 불가능해요. 청학동도 전기가 어느 잘 들어오는데 수도 설비 다 돼 있고. 근데 자본주의 안에 살되 이 비근대적 삶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의식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고민들은 깊게 해야 돼요. 지금 시작이니까. 내가 반근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대 반에서 자본주의를 튕겨나가 산다. 이게 뭐 파이처럼 바다에 떠서 산다 이런 게 아니야. 자본주의에 내재하되 이 내재하면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외부를 꿈꾸는 방법은 없을까? 자본주의와 다른 삶을 살면 불가능할까? 그러니까 화폐로 계산되지 않는 관계는 불가능할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 건 불가능할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라 지역화폐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와 다른 삶들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자본주의는 기존의 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 그 위에서 휘황찬란하게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패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그렇구나. 무너지다만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요. 터는 남아있다. 앞만 찾아도 못 찾겠더만. 터도 못 찾을 정도로 완전히 터만 간신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집 형체는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고. 사람 살던 둥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짜는 듯이 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얘기지. 썩어 넘어진 썩가래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마. 이게 고향의 풍경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풍경이기도 하겠지. 그와 같은 조선 이 민중들의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100여호 살던 둥리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이렇게 오랫동안 삶을 영위해왔던 장소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방에 사라질 수 있냐. 자본주의 위력 대단하죠. 그런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거야. 기차 안에서.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이게 고향의 얼굴이에요. 조선의 얼굴이에요. 이게. 우리가 무정이나 표본실 청개구리하고 완전히 다르지 이제. 이제 문학 소설가의 이 앵글이, 카메라가 어디로 오는지 보세요. 조선을 살아가는 조선을 떠받치고 있는 그 민중들의 삶의 얼굴, 표정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아주 이 자의식이 강렬한 이 X와 같은 표본실 청개구리의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또 그와 같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도 있단 말이지. 그 스펙트럼을 우리는 다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어렵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해석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 자본주의 등장에서 앵클로저 운동이나 뭐나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길어집니다.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해요.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맙시다. 나도 좀 조율을 말 할 테니까. 자, 그 다음 진달래꽃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1924년에 내가 강의에서 보면 옆에 진달래꽃과 님의 침묵을 주목하라고 그랬죠. 초판이 1924년에 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재판일 거야. 1925년에 나온 게 이 매문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매문사. 글을 팔아먹는 출판사다 이런 뜻입니다.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이랬지. 근데 우리는 진달래꽃이라는 시만 알지 다른 시들은 잘 몰라요. 김소월 씨는 교과서에서 배운 거 말고는 잘 모르니까. 이제 대학 왔으니까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딱 사서 읽어보라고. 어떤 시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 고향이라는 소설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라고.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맨날 요거 말아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라 가실게 뿌려. 헤어지는 사람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여성 화장, 여성만 그렇게 눈물 짜고 그러나? 그 상투적인 해석에서 진짜 벗어나야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죽어도 안 있는 흘리오리라, 이걸 다 여성적인 정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난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게 되게 젠더적인 프레임이에요. 왜 생물학적인 남성 안에 그런 서러움이 없겠는가? 그지? 다양하게 보란 말이야. 이 진달래꽃이 요즘에 복각본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 어딨나? 이건 님의 침묵인데 님의 침묵의 초판본인데 보이나? 보이죠? 이렇게 님의 침묵이라고
26년에 나온 걸 그대로 찍어서 낸 게 있어요. 그대로 찍어서 낸 게 이게 원본이지, 원본. 원본을 찍어서 값싸게 판단 말이야. 그래서 큰 서점에 가면은 윤동주나 이육사나 김소월이나 백석이나 이런 사람들 시집이 이렇게 초판본 복각이라 복각. 예, 처음 다시 새겨낸다는 뜻이야. 이 복각본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 보면서 감을 익혀야 돼요. 감을. 왜 이래? 아니야. 큰일 났다. 감을 익혀야 돼. 이런 책들 보면서 이런 게 이런 책꽂이에 딱 꽂혀 있어야 돼.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 폼이 나잖아. 폼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디 가서 긁어와가지고 쓸까? 긁어와가지고. 예. 사실은 나도 오늘 고향을 딴 데서 잠깐 긁어왔더니 이상해. 고쳤는데 잘 안 돼. 내가 학교 연구실에 있어서 긁어왔더니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늘 이렇게 원문하고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여기 진달래꽃 을 보면은 옷과 밥과 자유 이런 시 들어봤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었다면 아마 문학교과서에 몇 군데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밭고랑이 위에서 남의 나라 땅, 길 이런 정말 좋은 시들이 많아요. 내가 보기에 진달래꽃에 실려있는 많은 시편들은 유랑과 이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소월의 빛나는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리듬을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사랑의 시 쓴 것도 물론 좋아요. 물론 좋습니다. 처절한 시들, 초혼이나 이런 시들도 정말 절창들이죠. 근데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유랑과 이산의 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 이런 것들. 식민지 상황에서 모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에세이를 쓸 것인지, 김소월과 현진건이 만나는 이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고민해보란 말이야. 응? 여기서 내가 잠깐 따온 게 있는데 여기 있지, 여기 이게 현진건 고향의 마지막 장면이야. 마지막 구절이야. 마지막. 여기에 그 당시 많이 불렸던 그 민요가 실려 있어요. 보면은 벼섬이나 나는 전토는, 그러니까 벼가 꽤 나는 땅은 신장로가 되고요. 어제 많이 들어봤지? 신장로가 되고요. 새로 만든 길. 예. 그리고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말 잘하는 친구는 감옥으로 가고요. 감옥으로 가고. 담배떼나 피는 노인은, 담배를 피는 노인은 공동묘지로 가고요. 죽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어디로 가? 유곽으로 간다. 몸팔러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괜찮은 땅은 다 신장로가 돼버리고, 또 말 잘하는 똑똑한 친구들은 다 감옥으로 가고, 또 담배나 피워서 이 여유로운 노년을 즐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공동묘지로 죽어가고, 또 얼굴 반반하다 싶은 여자아이들은 다 몸팔러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식민지 민중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민요예요. 구전민요입니다. 이런 민요도 있고, 그럼 고향의 주제가 무엇인지 잘 알겠지. 이게 딱 요 시 한 편 드러나는 거지.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김소월의 시를 보면 말이야. 김소월의 시를 보면은 오늘도 1시간이 넘어버렸다. 40분만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좋지? 해야지. 여기까지 알았죠? 김소월의 시 중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길이라는 시입니다. 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많아, 이런 시들이. 여러분들 찾아서 보세요. 찾아가야 돼. 응? 찾아가야 돼.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길에, 자신이 나그네 길에 지금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어. 까마귀 까악까악 우는 데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었단 얘기지.
오늘은 또 무엇이니? 어디로 갈까? 갈 곳이 있나 없나? 없어요. 유랑이에요. 또 도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 정처가 없어, 정처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아니라 전환이죠.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가고 배가는 곳이라고. 그럼 너는 집이 없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 아니다. 내 집도 정주곽산. 이게 평안북도 정주, 김소울의 고향이지.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다. 엄연히 내 고향이 있다. 근데 못 간다는 얘기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기러기만 또 못하는 거죠. 기러기는 어딘가로 가는데.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북판에 내가 섰소.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지. 물론 뭐 선택의 문제 뭐 이런 걸 있을 수 있지만은 유랑과 이산의 문제를 읽으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끝없이 오늘도 걷는다마는 청치 없는 이 발길. 갈 곳이 없어. 날 반겨주는 곳이 없지. 다 타향살이죠. 객지살입니다. 이게 황석영의 객지로까지 이어지지. 갈래 갈린 길이라도. 길들은 많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게는 바위. 이게 김소월이 좋아하는 시였는데 전혀 이런 뜻입니다. 전혀 나에게는 갈 길이 전혀 없다. 어떤가? 길 하나가 전혀 없다. 김소월을 이렇게 읽으면은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야. 옷과 밥과 자유도 그렇고 우리에게 보섭될 땅이 있었다면이나 다른 시를 쭉 시집을 훑어보란 말이야. 훑어보고서 아 이런 시가 있었구나 찾아내야 돼. 맨날 교과서에 실린 거 누가 얘기해 준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식민지 자본주의 현실과 문학 그랬지. 거기에서 키워드가 뭐였어요? 디아스포라였지. 이산. 응?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다면 시는 어떻게 이걸 재현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죠.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멋진 에세이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시야가. 오늘은 안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또 길어져 버렸네. 시간 약속을 빈번히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자, 다음 시간에는 나도향의 지형근이라는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소설일 거예요. 이산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인간성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자본주의 하에서 어떻게 망가지는지 나도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나도향하고 또 다릅니다. 현진건도 우리가 알던 현진건 또 다르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